왕선택 박사님, 그리고 우리 한라의 전태준 박사님, 그리고 IBK의 정유석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우리 저 김여정 이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좀 불편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의 핵은 세계 평화와 이런 지역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활이 겹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안전이라든가 평화의 문제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핵이 완전히 핵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으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절대적인 그런 과제가 아닌가. 최근에 미국의 어느 백서에서는 북한이 전혀 핵폭이나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간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어쨌든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의 본인들까지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우리 좌장하고 박종철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왕선택 센터장님, 그리고 정대진 교수님, 소장님 많은 분들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오늘 토론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참 어렵게 문민정부가 출범했던 그 시절 추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1993년이었는데 바로 이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진 게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NPT를 탈퇴한 북한이가 1993년이니까 IS 문민정부가 출범했던 해이고 저는 그때 정무장관직을 하고 있어서 참 실제 그 시기를 몸소 맞았던 사람인데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 그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카테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94년 7월이었는데 불과 10년 전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그 약속이 불발이 되어서 참 5월 이 시간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가져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만일 그때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더라면 당시 두 서구는 남북에서 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분의 성격상 참 결단적인 어떤 추진력이 강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을 가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참석해 주신 분들 여러분들 이야기 말씀을 좀 잘 듣고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이 저는 미국 국민의 안전에도 물론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절대적으로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북한의 핵 문제와는 우리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 보유 문제까지도 논의가 되는 시기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게 가능한 일이고 가야 할 길이냐 하는 에 대해서는 각자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넘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미동맹 70개이 되면서 특히 한반도의 안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각이 들면서 확장 억제 강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논의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수협 배치라든가 재보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재논의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반도로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장황한 이야기를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이 필요하고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덕능 이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992년, 93년 2월에 대한민국에서는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김영삼 정부로 이동을 한 거고요. 사실은 그때 의미가 대단한 게 군부 통치라고 하는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이 노태우 정부였고요. 김영삼 정부는 문민 정부라고 해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 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변화가 국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북한도 비슷한 변화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오랫동안 최고 통치자로서 하다가 1991년도 12월에 그 아들 후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군 최고 사령관이 되면서 사실상 최고 통치자의 역할을 시작을 한 것이 바로 1991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92년도가 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거의 수령에 해당하는 역할을 김정일 위원장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지도자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문제 아니면 지도력에 있어서 약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김정일 그 당시 최고 사령관이 과격한 결정을 잇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또 상황을 보면 국제 정세가 냉전 종식이 된 이후에 미국 주도의 단일을 질서로 변경이 되면서 미국이 그 당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30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미국 쪽에서 단일 단독 체제로 가면서 조금 더 정교한 질서를 만들어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혼란기를 수습하는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한반도 북핵 문제에서 본다면 IAEA와 미국 정부가 협조가 잘 안 됐던 것이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가 악화되는 결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IAEA의 문제는 뭐냐면 1991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들어가면서 쿠웨이트 전쟁이 났고 그것을 이제 미국과 이제 그 동맹국들이 들어가서 다시 이제 쿠웨이트를 해방하고 이라크를 통제를 했는데 가서 현장을 시찰해 보니까 핵무기 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 발견이 된 거죠. 원래는 IAEA가 그 이전에 수년 동안 사찰을 하면서 그런 시설들이 없었다. 핵무기 개발하는 시설들이 없었던 것으로 됐다. 사찰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전쟁 이후에 강제로 사찰을 해보니 그런 시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IAEA가 핵무기를 관리하거나 이제 원자력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무능을 드러냈기 때문에 1992년이 되면 IAEA가 갑자기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 사찰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강도 높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쿠웨이트, 이라크 문제가 없었다면 IAEA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특별 사찰을 고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다면 북한도 저렇게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지나간 역사지만 국내적으로 정부가 교체가 되고 또 북한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변경되는 과정이 시작이 됐고 국제적으로 질서도 바뀌었고 핵 문제를 관리하던 기구에서 좀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동시에 1992년부터 93년에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의 결과가 결국 북핵 문제가 터지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해도 저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강경 수역에 섰다. 좀 쉽게 힘든 그런 또 포인트를 지적해 주십니다. 또 그 이전에 또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91년, 92년에 남북 간에 각종 대화할 때또 핵경제 공정위원회도 또 개최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아마 가성비라고 하는 단어를 좀 몇 번 쓰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카드라고 하는 미국과 한국이 다 정권 교체가 됐던 그 원년 시기죠. 그때 새 정권 출범하는 시기에 정권 초에 인터뷰했던 시험 때 도전이 되는 카드를 이제 도발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5년도에 북한이 NPT에 가입을 했고 그때 소련은 어떤 경수를 들여올 때 그 조건으로 NPT에 가입을 했고 북한도 그리고 또 IAEA도 이게 NPT가 북한에 이렇게까지 큰 폭풍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AEA 입장에서는 북한이 진짜 이렇게 핵 개발을 고도하고 가속할 것인가, 탈퇴 선언까지 할 것까지 그렇게 좀 그렇게까지 평가를 못했던 저평가 상황이었던 것 같고, 북한 입장에서는 IAEA 사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을 잡을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IAEA의 역할, 그때 좀 IAEA가 실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87년도에도 북한에 처음 사찰 문서를 보냈을 때 알려져 있기로는 원래는 이게 포괄적 사찰이라고 해가지고 한 지역에 들어가면 IAEA가 그냥 인으로 모든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포괄적 사찰 양식을 원래 보내야 되는데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개별 사찰 양식이라고 하는 걸 보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얘네는 공부를 한 번만 그냥 보는 거지 왜 그냥 여러 거라 하느냐 이제 그렇게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IAEA가 특별 사찰을 하고 하니까 극렬 반발을 하나의 명분이 되고, 그리고 또 93년도, 91년도, 92년도 그때 팀스피트 훈련이 중단되고 있다가 다시 이제 팀스피트 훈련, 한미연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재개한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마침 93년도에 미국과 한국이나 정권 교체기 시기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좀 다시 하고, 그러니까 다른 외교적 군사적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는 이 말로 하는 카드, 탈퇴 선언이라고 하는 한 방을 3월 12일 날 이제 날려서 상황 반전을 깨하는 카드로 북한이 그 당시 30년 전에 효과를 봤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재미를 줬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한 간에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 사찰로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만 사찰할 거냐, 아니면 IAEA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특별 사찰을 할 거냐가 이제 쟁점이었던 건데, 그 이전까지는 특별 사찰이라는 게 기본적인 전례가 없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잣대를 이제 들이댄 것이 92년도에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북 관계와 함께 핵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부풀었었고, 거기서 우리 정부 상당히 역할했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조금 동조하는 분위기는 93년에 제가 정확히 상황 파악을 인지할 나이가 아니라서 자료를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니까 한 가지 공통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93년도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권 교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출범한 김영삼 정부, 노태우 정부의 국방 정책에 맞서기 위한 어떤 아젠다가 필요했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북한은 93년도에 핵무기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됐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 좀 궁금해서 지금 찾아봤더니 97년도에 기선한 사람들을 보면 이미 93, 4년도에는 3기에서 4기 정도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증언이 있어. 거기에 대한 일대 확인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두 개 정도가 갖고 있었을 거다. 이런 정도의 과거 기록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93년도, 94년도에 북한의 핵사찰 등을 거부했던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밖에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뭐 자위의 방패훈련 이런 것들 빌미를 잡아서 도발을 계속하는데, 요 당시에도 3월 8일, 93년 3월 8일에 있었던 팀스피트 훈련이 트리거였었거든요.
한미 간에 이런 트리거를 잡고 NPT 탈퇴를 선언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삼 정부는 민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아젠다를 내세워서 북한을 설득하면서 또 장기술도 반환하는 그런 유화 정책도 같이 피면서 북한을 설득했지만 결국에는 뭐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는 압수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미국도 NPT 탈퇴를 유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실패한. 거기서부터 강경과 온화가 왔다 갔다 반복되는 30년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93년의 30년 전과 지금은 국제 정세, 한미일 관계, 한중러 관계 등의 정세 변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포인트를 기억은 하되 이 상황과는 많이 다른 현재 정세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해체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변화가 한반도에 완전히 집중돼서 나타났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위협 인식이 고도에 달했다는 것이 북한의 개발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요인을 작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서 일본과의 그런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고, 그 다음에 90년 초에 미국을 방문해서 켄터에 참여하는 회담을 해가지고 미국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들의 그 생존을 위한 탐구가 부담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핵무기 개발이라는 그런 위험한 그런 카드를 선택하게 된 것이 그 당시 북한의 그런 위험한 장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핵의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부터 시작해서 고일국 공동선언도 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있고 회담 형식을 보면 남북한 간에 일단 92년에 회담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북미 간에 제네바에서 회담을 했었죠. 그 다음에 육자회담을 통해서 또 북미 간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핵을 포기하려고 하고 포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제기되고 또 적용됐습니다. 때때로 그것을 경제적인 보상으로 이걸 악행하라 라는 해법이 작용이 되고 경제만으로는 북한의 안보를 경제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안전보장을 해줘야 된다. 소위 안보 대 안보의 그런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3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시도에 관한 평가와 또 그 점에서 우리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까 또 앞으로 이걸 다시 회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점을 중심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협상을 놓고 봤을 때 협상 당사자인 북한과 그리고 미국, 한국 입장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게 시간은 누구 편이냐를 놓고 제 삽바싸움 그리고 또 각자 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생각을 하고 지금 30년을 좀 흘려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결론이 안 나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데 여기서 다들 아직은 또 시간을 우리 편이다 생각을 하고 다 한창 이제 삽바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고난의 행보를 90년대 통과하고 2000년대 이제 1차 핵이 2002년도로 나오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9.19, 2007년에 2.13, 그리고 2012년도에 리프로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2.25 합의 등등등 해가지고 위기가 고조되다가 대화를 열고 결정을 구성해서 다시 또 협상이 결렬되고 위기가 고조되고 하는 그 패턴 사이클을 한 30년 하면서 어쨌든 체제를 존속을 좀 시켜왔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우리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 자력갱생 정면으로 갈 수 있다. 판단할 수 있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체제 내구성 문제를 놓고 계속 논쟁을 좀 벌이고 있기는 하죠. 북한이 오래가 지금 됐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지금 30년 전까지 좀 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제 북한의 그
그 체제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끝까지 이제 가지 못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국제사회와 한국과 미국은 여전히 또 시간을 문제이다 생각을 좀 하면서 상황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한번 먼저 좀 드려보자면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면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그럼 약속했던 것들은 실적으로 이루는 것이냐, 북한은 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북핵이 93년도 오늘 준예가 되고 있는 NPT 첫 번째 탈퇴 선언 이후에 94년도 10월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약속부터 이행되지 못한 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북한한테는 좀 아주 굉장히 깊은 불씨. 그러니까 중요한 처음에 북한도 이제 자신들의 평화적 핵 이용 우리가 핵 개발하고 에너지 개발해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들을 이제 공시로 들어오고 핵 개발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됐다가 이제 북미 제네가 할 때는 그럼 매년 비료 50만 톤을 줄 테니 그리고 또 공수로 지어줄 테니 중지해라 라고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중 50만 톤이 약속했던 대로 이제 안 들어오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그 캐도 중심으로 한 이제 원수로 건설도 받지 못한 상황. 이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 믿을 수 없겠다.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으로 방치가 되거나 내몰린 상황. 물론 이제 국제사회 한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그 체제 생존 욕구와 핵 개발 야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이제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는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뀌는 또 정책이 바뀌는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협상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북한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면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결론은 하나죠. 거기는 이제 세습 정치하면서 오너 정치를 하니까 일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핵보복이라고 하는 걸 쭉 가는 거고 미래세대 핵보복을 지키기 위해서 주례까지 등장시켜서 이제 상징 정치를 하면서 이거 미래세대 지키기 위한 담보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30년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일단 좀 얻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국제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NPT 체제나 기존의 핵 협상 어프로치와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교훈을 얻은 게 30년간의 그날 지금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단계지만 거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돌아가면서 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한 논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과 북한의 상호 불신의 사이클이 계속 증폭돼 왔다는 거죠. 양측의 입장에서가 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미국의 갈루치 대표가 스스로 나중에 고백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제네바 합의에서 경솔을 제공해주지 않아도 될 줄 알았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이후에까지 이렇게 존속할 거라고 가정을 안 했다고 스스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게 시사하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어떤 해법을 가지고 그렇게 실강의를 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다시 재구성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핵 외교 30년인데 기본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30년을 잘라서 한 해 한 해 보면 긍정적인 기간도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30년 동안 진행이 실패했다라고 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기간과 부정적인 기간을 나눠서 긍정적인 기간은 왜 긍정적인 상황이 됐고 부정적인 기간이 왜 생겼는지 이런 부분을 나눠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94년 10월에 기본 합의문이 채택이 됐고 2002년에 제2차 북핵위기가 났는데 이때 한 8년 동안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되고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영변의 시설은 동결이 되었었고
북한은 미국과 또 국제기구와 또 남북 간의 대화 틀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8년 동안은 북핵 문제가 긍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이제 제2차 북핵 위기가 났는데 그때 미국에서 네오콘 세력이 대외 정책을 주도하면서 94년 기본 합의문을 사실상 파기하는 수순을 시작을 했고 결국 파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유는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발각이 돼서 파기가 된 걸로 됐지만 사실은 그게 발각이 되기 이전에 네오콘의 주요 인물들은 기본 합의문을 파기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게 먼저인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8월에 제1차 6자 회담이 시작이 돼서 그 틀이 몇 년 동안 지속됐는데 그 이후에 한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시점까지 사실 3년 동안 북핵 문제는 긍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핵 문제가 상당 기간 유보가 돼 있었습니다. 물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상황이 악화됐지만 북한은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이 문제는 유보를 한 상태에서 3, 4년 이상 지속이 되기가 있었습니다. 30년을 그래서 보면 긍정적인 기간이 15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 기간을 모두 따지면 10년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한국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면에서 국가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북한은 국가 성장이 전체적인 면에서 그 체제 안정을 유지했다는 것에는 성공적이었지만 경제와 외교 이쪽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0년 동안의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과 북한의 비교는 한국 쪽이 좀 더 무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했다는 사실과 또 핵무기와 관련한 기술을 고도화했다는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면에서 국가 운영에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북핵 대응이 반드시 실패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북핵 대응의 목표가 무엇인가?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면 실패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인가? 북핵 문제를 놓고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외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봐서 국가 이익이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본다면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북핵 대응 문제에서 실패했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긍정적 시기와 부정적 시기를 보고 그 요인을 긍정적 시기가 나왔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모은다면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토론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토론을 하는 분들하고 왜 행복했던 기억이 없었겠습니까? 북핵 문제 30년 동안 좋았던 기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게 되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이라는 그런 안보 문제와 체제 선결 문제를 경제적 보상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까지 그래서 체제 안전 보상이라는 그런 막의 힘을 사용하자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런 그 수단과 수단 간의 막 교환이라는 협상이 기일의 방식에서는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포스트 기술을 좀 평가해 시간은 누구 편인 것인가? 먼저 말씀해주셨고 강석대 박사님께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같이 평가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저는 30년 동안 좋은 점도 물론 있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은 북한 편이었다는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고도화시켰고요. 거기에 따른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사실상 따라가지 못하는 때문에 북한은 소기의 달성을 이루었다 정도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만 71발의 미사일을 쏘고
미국의 항공모함에 머리에 미사일을 날리고 NLL로 미사일을 쏘고 이런 북한의 과감하고 빈번한 도발이 어떤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30년을 북한이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30년의 경제 안보의 교환은 저는 30년을 통틀어 평가할 수 없겠지만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제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즘 최근에 가장 큰 국제사회 이슈는 경제 안보입니다. 경제 안보는 과거의 경제 위주의 안보의 보상에 넘어서서 요즘은 안보 위주의 경제 보상입니다. 또한 안보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보만 지킬 수 있다면 경제를 포기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논리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과거 저희 30년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을 보면 북한의 국가 간의 과연 그 베네핏이 과연 맞았는가, 원하는 것이 일치됐는가에 대한 반성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챗 GTP라는 AI 프로그램에 Is it possible to solve those Koreans weapon? 이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이에요. 네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컴플리트하고 어렵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로 쭉 한 3달락, 4달락을 3, 4초에 거치지 않고 쭉쭉 써내려가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습니다. AI가 판단하기는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도 없고 국제사회의 힘으로 비핵화를 이룰 가능성도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AI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겠지만 AI가 학습하는 건 국제적인 성과들이 다 연관의 비핵화의 방안이거든요. 이제까지의 방법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기계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해법이 있을까?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라는 해답을 제가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경제 안보의 시대를 넘어서면 TSC라고 하는 신뢰 안보의 시대가 열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경제도 주고 안보도 준다. 즉 북한은 지금이 굉장히 신냉전의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굳이 미국과의 협상이 없더라도 러시아와 중국과의 손망이 탄탄히 잡으면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벌일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북한에게 신뢰를 주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외교적으로 잘 풀어간다면 향후 다가올 신뢰 안보의 시대에는 비핵화의 새로운 해법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보안 패러다임 이제 이런 걸 한 2가지 정도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 가까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 2월 28일 날 밤에 하노이 노일의 그 밤에 리용호 외상이 심야 기자회견을 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리용호 외상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원래 미국하고 해야 될 얘기는 자신들의 안전담보 문제와 같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이 부담스러울까봐 제재 해제에 관련된 얘기만 들고 오는 것 같다. 그것도 다 해제해달라는 게 아니라 유엔의 대북제재 11개 가운데 2016년도 이후에 자신들의 그 민생경제, 인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5개만 해제해달라. 11개 다 해제해달라고 했다면 5개만 해제해달라고 왔는데 그것도 오늘 합의를 못해주는 것 같다. 그 5개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식의 핵 협상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북한이 들고 나왔던 건 어쨌든 경제적인 제재 해제 문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주면 뭐 안보 문제 얘기하지 않고 어쨌든 비핵화에 있어서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겠다라고 공식적인 언명은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에 4월달에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가지고 푸틴을 만나고 하면서 푸틴의 입을 빌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안보 대 안보로 바꿔야 된다.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줘야 우리가 이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 나오고 또 중국도 그걸 받아서 얘기 나오고 하면서 이제 안보 대 안보 패러다임으로 지금 또 한참 바뀐 것이죠. 근데 안보 대 안보 패러다임 하면은 그럼 뭐 경제적인 문제는 그럼 안 하고 그냥 정치 군사적인 문제 한미연합 훈련 안 하고 무슨 뭐 북미 간의 평화 협정 맺고 수교하고 하면은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그 안에 패키지로 어쨌든 제재 해제와 경제적 문제도 당연히 이제 조건부로 따라가는 것인데 그게 그 해결이 굉장히 지금 난망한 상황에 좀 왔죠.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장면 조금 더 시계를 좀 더 돌려서 과거 이미 해놨던 합의를 좀 한번 다시 좀 들춰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왕 박사님 말씀하셨던 좀 긍정적인 기간.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라고 하면 뭐 암에 비유하자면 옛날에 암 걸리면 다 죽는 거였는데 요즘 좀 관리 가능한 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세포 가지려고 조금 더 건강 관리 잘 하고 신경 쓰고 하면서 또 더 이전보다 건강하게 이제 또 살아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 해놨던 합의를 한번 들춰볼 필요. 특히 2005년도 9.19 합의를 했다가 깨지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2007년도에 2.13 합의를 새로 했는데 그 2.13 합의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거 좀 되살릴 수 있으면 좀 많은 핵 문제에 있어서 좀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경제대 안보교환, 안보대 안보교환 프로그램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 비핵화 이게 5개 실무그룹을 그때 합의를 했는데 관련국들이 육자회담 관련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그리고 국민관계 정상화, 국민관계 정상화 그리고 경제 에너지 문제 이제 이게 경제안보 교환이죠. 그리고 마지막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이 안보대 안보 패러다임 교환하고 이 5개 실무그룹을 하고 육자회담국들 다 의장국 맡아가지고 한참 뭐 해보자라고 좀 관리하다가 이제 또 결국 또 안 됐죠. 안 되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 보면 지금 신냉전이라고까지 불림이 이게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부를지 모르겠어 논쟁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 육자회담국들 다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능할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의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뭐 과거에는 뭐 이게 뭐 가능해서 했던 일이 어디 있습니다. 어느 날 또 상황이 바뀌고 또 상황을 만들려는 하에서 조금씩 이제 긍정적인 틀들을 만들어냈던 건데 좀 레퍼런스 체크를 좀 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완전히 지금 또 새로운 거 만들려고 괜히 또 고생할 필요가 아니다. 과거에 만들어놨던 그 좋은 매뉴얼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그 처방전들 조금만 다시 좀 되돌려보고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 시기 이후에 특히 러시아가 그 당시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역할, 특히 육자회담 내에서 러시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한번 생각해 볼 여지. 전쟁하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끝이다. 완전히 척진다라고 이제 외교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이제 시기가 좀 지난 이후에 과거의 이 처방전들, 매뉴얼들 좀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제 경제안보, 안보대 안보교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복합된 양식으로 나타날 텐데 과거에 이미 해놨던 그 레퍼런스 체크들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고 나요. 협상을 지켜보면은 이 협상을 러닝 프로세스가 오히려 다 부정적인 그런 그 레슨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걸 북한도 이게 어느 정도의 협상력이 있을까? 또 우리가 핵 문제가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을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전략이 변하고 정책 수단도 변하고 그랬고 미국도 물론이고요. 미국도 처음부터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왔는데 이 안보대 경제 프레임을 처음 제기한 것은 북한이었어요. 북한이 우리가 이 핵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이기 때문에 핵시설을 포기하는 것은 동수를 제공해달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그 경제 의장이라는 수단이 이제 따라갔다는 거죠. 해보니까 이거만은 안 되는데 보니까 이 핵 문제라는 건 우리 체제 보장을 해줘야지. 그래서 평화체제 문제 또 국민관계 정상화라는 패키지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컴프레hen시브 어프로치를 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프레hen시브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컴프레hen시브 하기 때문에 잘 여러 가지 패키지가 조율되지 않으면 이행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모든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권 교체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일관되게 틀을 가기가 힘들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30년의 그런 개혁성 과정에서 배운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30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것은 아주 냉엄한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그 통계가 엇갈리긴 하지만 북한이 적어도 30개, 40개, 많게는 50개, 60개 정도의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고 운반 수단을 다양하게 노력이 지금 가열차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기획의 현 주소, 앞으로의 전망, 여기에 대한 위협의 일치기 정도, 이런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기석이 이렇게 이제 핵무기의 위력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운반 수단이 미사일, ICBM, SLBM 이런 걸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작년 한 해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도발이 71번 정도 됩니다. ICBM을 한 번 발사하면 3천만 달러가 들고요. SRBM과 IRBM 중장거리와 잠수함을 하면 500만 달러 정도 든다고 해요. 이거를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2억 달러 정도 같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 2,600억이 들고요. 이거를 쌀로 치환하면 50만 톤을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50만 톤은 북한 전 주민이 46일간 먹을 식량의 양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농경작가들이 예상하는 올해 쌀 부족분 80만 톤을 예상하는데 그거의 60%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과연 많은 학자들이 예상했던 북한은 얼마나 체제가 못 견딜 거야? 돈이 없어. 근데 과연 이 돈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추정들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런 도발이 천문학적인 비용에 그치지 않고 도발의 빈번함과 과감함이 문제인 거죠. 작년 10월 4일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일본의 연합훈련을 마치고 한 항공모함 미로 미사일도 쐈고요. 11월 2일에는 NLL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울리는 그런 북한의 도발이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핵무기의 완성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핵무기의 완성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ICBM의 재진입 기술을 국제사회에 선포함으로써 미국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렇게 빈번하고 전례가 없는 고강도로 이어지느냐 하면 2021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한 국방과학발전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에서 연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들여다보면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사일이나 핵무기나 어떤 무기체계가 개발되는 즉시 실전 배치에 테스트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3, 4년간은 계속 이런 체제가 지속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핵실험도 작년에 한다 만다 했겠지만 올해는 어떤 좋은 기회를 봐서 북한의 입장에서 좋은 기회를 봐서는 7차례 실험을 완성함으로써 ICBM과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완성을 선포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북한의 핵무기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고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투발 수단이 각종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많은 속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 세계하고 있는 과연 영향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정치에서 우리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핵을 가지게 되면 전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핵의 목표의 균형에 의해서 안전이 이될 거라는 가설이죠. 그러나 동시에 핵무기의 균형은 이루어지지만 재래식 경쟁은 더 강화되고 재래식 분야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정의 역설이 이제 되고 있고 인도 파키스탄은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한반도에서 지금 그런 안전 불안정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래식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핵의 위협과 함께 재래식 군비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파급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2년 10월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유섭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은 1993년쯤에 이미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1킬로톤 미만의 위력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93년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평가가 맞는 것인가? 저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유사한 핵무기에 해당하는 어떤 물건을 폭탄을 만들었지만 그 품질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핵무기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2006년에 제1차 핵실험을 그렇게 강행을 했을 때 1킬로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력만 보였고, 그 뒤에 2009년에 다시 제2차 핵실험을 했으나 그 위력조차도 3년 동안의 절치부심의 노력의 결과를 보면 그것도 역시 좋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의 위력을 정상적으로 만든 것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그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실제 군사력, 능력은 북한이 위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만들게 된 1990년대에 비대칭 전력, 핵무기를 만들게 된 연유를 생각하면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남한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엄청난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면서 재래식 군사력을 계속 증강할 수 없으니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핵무기를 만들면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핵무기를 만들 쪽으로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핵무기의 수준이 어떤지는 저는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재래식 군사력도 증강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력을 보면 재래식 군사력에 들어가는 군사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조 원이 들어가는 거를 2조 원을 들여서 핵무기 만들고 8조 원을 세이브하겠다는 계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래식 군사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애초에 계획과는 달리 과다하게 지출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은 이런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속에서 저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과장된 부분이 있고 과장된 위협의 언사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 그래 한번 만들어봐, 누가 합심 다 해봐 하면 오히려 북한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런 기반으로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협상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외교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지속까지 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수록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북한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협상 전략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이 조립해가지고 하는데 또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미사일들을 배치할 거다. 그런 평가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지금 국면으로 동아시아 지역까지 전반적인 국면의 변화를 초래하는 국면으로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가성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좀 이게 자기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 역설적인 상황에 좀 처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지금 그 방향을 좀 바꾸는데, 전술핵을 하자면은 이게 재래식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들이 필수적으로 좀 수반이 될 수밖에 없고, 하고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의 중요한 부분은 전략핵이죠. 그리고 전략국가 선언을 했습니다만, 전략국가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자기들은 미국과 맞짱뜰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완성을 이제 선언을 했죠. 화성식 실험까지 만들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작년에 4월 25일 날 김정은의, 저는 4.25 김정은 핵 독트린이라고 부르는데, 자신들의 근본 이익이 침해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핵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선제적으로 핵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그 한 방을 날리기는 아직은 굉장히 능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 그 대상은 이제 주한미군과 이제 남조선일 건데, 주한미군과 남조선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들도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그 수를 기하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놓지 않으면 어쨌든 반격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핵물질 양산하고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전술핵 능력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핵 운반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양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 운반 수단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방위 능력들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재래식 군비에 대해서 투자를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들에 지금도 처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지금 북한은 해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해 화력 습격 연습에 김정은이 참관을 했고 또 어젯밤에 아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궤적 추적이 안 됐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발사된 지 한 1분 만에 또 사라지고 해가지고 실패한 거 아니냐 마냐 뭐 이제 얘기하는데 오늘 북한 보도를 보면 뭐 현장에 이제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좀 한 거죠. 근데 현지 지도를 했을 때 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 김정은은 이제 어쨌든 그거를 현장 관리를 하는 CEO처럼 오너형 CEO형 오너처럼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 다 챙기면서 어쨌든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좀 실체인 것 같아요. 전술의 능력이 강화될수록 어쨌든 다음 협상 국면에서 우리도 치러야 될 비용이 좀 늘어나는 거는 맞죠. 그걸 어쨌든 해결을 좀 해줘야 협상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위협스러운데 올해는 조금 양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7차 핵실험을 작년에 한다 만다 이제 계속 좀 이야기가 됐는데 올해는 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게 전술의 소형화를 위해서 조금 더 추가 데이터 값을 얻어야 될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6차 때까지는 전략핵 만들면서 크게 터뜨리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충분히 얻었는데 이게 지금 소형화 시켜가지고 정확하고 정교하게 터뜨리는 거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 값을 구하는 게 기술적으로 지금 좀 논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보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필요하다 보시는 분도 있는데 올해도 역시 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그 핵 위협을 증가하는데 주요한 카드로 좀 사용이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도 북한이 자신들의 전술의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반드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산인 것 같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연기를 많이 키우면서 그 외에 다양하게 필요한 것들이 북한에 많이 있죠. 이런 것들도 전술의 능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을 향한 이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전략핵 능력 특히 ICBM 능력을 많이 입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SLB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얘기가 몇 년 전에 조금 이게 좀 수면 앞에 가라앉아 있는데 이게 또 어디에 다시 또 수면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북핵 위협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 훈련이 아주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이 만약에 ICBM을 태평양 상공으로 발사하면 그걸 유력하겠다 하니까 김여정 부장이 만약 그렇다면 선전폭으로 간주하겠다 또 이제 어포를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3월 말을 우리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왕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거 지금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보면 위기가 고조되었다가 다시 대화를 했다가 다시 결렬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걸 이제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위기가 고조되는 그 끝 지점에서는 또 다른 대화의 그런 장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또 가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좀 더 유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를 다루는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아주 쉽게 북한이 비핵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목표였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30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뭐 대안은 뭐냐라고 하신다면 긍정적인 시기와 부정적인 시기를 나눠서 했을 때 긍정적인 시기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북핵 문제라고 하는 과제를 놓고 우리가 긍정적인 상황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이런 과정이 핵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을 예고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1년 뒤, 2년 뒤에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을 지금 이미 북한이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잡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을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이 그냥 어떤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느 한편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북한, 한국, 미국, 중국이라고 하는 관계 당사자 중에 의지를 갖고 좋은 매력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쪽은 누구냐? 서울밖에 없습니다. 평양은 계속해서 군사적 위협을 높이면서 몸값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미국은 관리 가능하다면 북핵 문제 때문에 모험을 걸면서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방안을 제시할 의사가 없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은 현상 유지 또는 현상 악화를 원하는 경향이 더 크고, 그래서 골병들이 한국이니까 한국만이 이제 좋은 타협안을 만들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 박사님 지금 일관되게 그 협상론을 강조했는데, 네. 원래 시사 프로에 나갈 때도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협상론을 얘기하세요. 좀 여유 있는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도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또한 덧붙여 북한이 과연 얼마나 큰 무기의 위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ICBM을 북한이 발사하면 긴장을 합법한데 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고요. 그렇게까지 긴장이 안 되는데 긴장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긴장하는 두 나라는 일본이고요. 또 한 나라는 자국을 향해 위협할 수 있다는 미국입니다. 일본은 핵무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그 끝이 혹시나 우리 서부나 중국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제가 은행에 있다 보니까 ICBM이 발사되는 날 주가를 보게 됩니다. 과거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주가가 출렁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꿈쩍도 안 합니다. 오히려 방산주가 주가가 오르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만큼 안보 위협에 둔감해졌다는 겁니다.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남한에 쓰려고 하면 ICBM을 쓰울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 만에 핵을 우리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박사님 말씀하신 과연 이 북핵 문제 협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단순한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삶, 안보 이런 것에 직결이 돼야 하는 접근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보다 강경하더라도 혹은 때로는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북한의 핵은 우리 체제 존속과 핵무기가 북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은 체제를 존속할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북핵이 있음으로써 우리 체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삶과 죽음의 체제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월 도발설, 8월 도발설, 2023년 위기설, 이 모든 걸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보의 가정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조그만 위협이 있더라면 거기에 대한 물을 틀어막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짜 아니까 좀 위협됐을 텐데, 하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정희석 박사가 좀 앉아 있고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평소에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자리 배정이 그렇게 돼서 그 입장을 복사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많이 얘기하는데, 방금 정 박사가 얘기한 대로 이미 코리아 디스카운트 내에 한반도 위기에 그런 불안 지수가 내포되어 있어서 웬만한 정도의 그런 위기에는 이게 잘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황성태 박사님 왜 말한 대로 협상이 재개되려면 위기가 지금 고조돼야 되거든요. 위기가. 그런 이제 그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 과연 뭘 원할까, 또는 어디까지 이 북한의 위협 지수와 거기에 대한 한미의 대응 위협 지수가 과연 어디까지 고점으로 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가서 균형을 맞춰야 이게 다시 협상 국면이 열릴까,
또는 그 과정에서 그런 위기로 만약에 조성이 유지가 된다면 그 기간의 이 관리, 그것이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또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실 쟁점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과거에 우리가 발자취는 더듬어 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크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앞으로 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4개의 옵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핵화 협상이죠. 앞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협상의 여러 가지 시도와 또 앞으로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 협상에 대한 그 옵션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확장 억제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그 균형점을 지금 맞춰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한미 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4월 말에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확장 억제력의 그 실효적인 강화 방안이 아주 핵심적인 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핵 우산이 있겠지만 그 우산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일부 구멍이 있을지도 모르고 옆에 그 보이프렌드가 있어도 항상 나한테 우산을 받쳐줄지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자기 어깨를 젖어가면서까지 나한테 우산을 받쳐줄지는 잘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스스로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술 핵무기를 다시 좀 갖다 놔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토식의 핵 공유를 통해 가지고 핵무기의 관리, 배치, 사용까지 우리가 공동으로 저번에 참여하는 그런 그 입지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방안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70% 이상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핵무기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미의 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또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으니 우리가 농축과 제철이 설마냐도 가져야 되겠다. 일본 내 모델을 가져야 되겠다. 또 혹자는 NPT를 탈퇴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선반위에 올려있는 옵션은 핵 분출 협상을 할 겁니다. 북한이 이제 원하는 거지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완전 핵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핵 분출을 하는 그런 전문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논의에 대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해하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 좀 입장이 정리가 되셨나요?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또 드는 생각인데 여러 우리 연구자 입장입니다만 토론에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 아직 살만하니까 이런 토론들을 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들어봅니다. 네. 정말 위기 상황에 살만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토론해보고 어떻겠습니까? 그냥 강경 치닫는 건데 그 입장은 일반적으로 위협당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똑같은 것이죠. 북한은 이제 추적자 혹은 자신들의 체제 생존 방어자 입장에서 열심히 이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방어하려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든지 흑기시키든지 절멸시키든지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거는 협상의 상대방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기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든지 미국만큼 핵능력을 갖출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보면 1000번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1000번 태어나면 다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불가능한 일이라 미국의 반덴버그 공동기지에서 미니맨 3를 쏘면 한 25분 안쪽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걸 막아낼 재간은 지금
없는 거예요. 북한의 공포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만약에 순간 핵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 아직 인류가 해보지 않았다는 전쟁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핵과 핵으로 해본 전쟁이 없다는 게 핵전쟁의 가장 큰 특징인데, 북한과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한판 붙었을 때 그게 핵전쟁, 전면 핵전쟁이 될까? 아직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싸움을 이제 북한도 지금 현재 좀 하고 있는 건데, 불가능한 싸움에 외골수로 빠져있는 상대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뭔 얘기를 해도 뭐 마음을 바꾸고 무슨 이렇게 자기 거 내보내면서 이제 포기할까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가능한 목표인가라고 하는, 물론 정책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공식적인 엄명 아래 실제 정책 현장에서 발휘해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 아래 수준의 정책 목표들을 실제적으로 좀 검토하고 정해야 되는 단계에 이미 좀 줄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미국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확산이면 오케이 할 수 있다는, 특히 워싱턴에 그 싱크탱크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은 그 컬렉티브 윈스덤이 좀 그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북한 핵 해결과 비확산이라는 자기들은 오케이 할 수 있겠다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감지되는, 올해 좀 올해 좀 됐죠. 그런 우리들이 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게 좀 과연 가능하겠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엔 통일 문제까지 연결되는 건데,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비확산하고 동결시키고 하면은 자기들은 문제가 좀 끝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공식 목표는 통일인데, 핵을 가진 코리아를 국제사회가 용인해 줄 리는 없죠. 그래서 북한 핵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게 완전한 비핵화까지 가지 않고, 그럼 북한 국제사회가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더라도 신뢰할 만한, 관리 가능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시킬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마련하는 게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얘기할 때 이 독자 핵무장이라고 하는 게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단기적인 안보 위협을 돌파하고, 또 미국한테 야 니네 안 해주면은 우리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얘기할 때 카드용으로 독자 핵무장 여론화를 좀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실제 현실화 시켜놨을 때는 우리의 중립적인 목표로 생각하는 평화통일 문제라고 하는 거를 이루는데 결국에는 좀 장기적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단기적으로 만약 독자 핵무장 한다고 치면 일본과 대만은 강아지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군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본이 그렇게 핵 농축 제철이 걸리고 얻을 수 있던 거는 평화적 이용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제 확보해 나갔기 때문에 미국에 물론 도중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만약 독자 핵무장으로, 그리고 실제 한국이 그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연히 보이는 상태면 앞으로 우리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우리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좀 줄어들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도로 좀 이렇게 정당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핵 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 카드로서 대안으로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또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과연 생각하는 건 뭘까? 북한은 파키스탄 모델을 이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키스탄은 거의 한 80개, 100여 개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의 문제는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사실. 사일로도 지어야 되고, 거기다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서 북한의 핵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의 관리, 운영, 이것도 상당히 또 새로운 위협의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문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중동 아랍 국가들은 이 핵무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에 대해서 강압적 외교 정책을 펼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큰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존, 저항, 방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존재감을 과시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하는 것이 10년이 넘었는데 남한의 국가 발전을 차단했느냐?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무기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평가해야 된다. 위협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과대평가가 있다.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핵무기와 관련한 그 국제 정책, 이 부분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데 뭐 독재 핵무장이라든가 전술 핵무기를 주장하시는 분 중에 이거를 무시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제사회에서 197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핵정책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릅니다. NPT 체제라고 하는 것이 1968년에 합의가 됐고 1970년에 발효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어떤 나라도 원한다면, 능력이 있다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조차도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결국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이 되면은 미국이 단일 단독 체제에서 지도국가가 되면서 패권국가가 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도 동조한 상황이 지금의 현재 핵무기와 관련된 국제 질서의 양상입니다. 1991년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 핵탄두의 개수는 7만 개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4만 개, 미국이 3만 개. 지금은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를 해서 핵탄두가 실전 배치 기준으로 1,500개 정도에 불과해서 양쪽이 합쳐서 3,000개입니다. 7만 개였다가 지금 3,000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류가 핵무기에 따른 부작용을 너무나 걱정을 해서 핵 없는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공론이 형성이 됐고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 없는 세상이 맞는 거지 저기 남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환경이라든가 정의로운 미래를 볼 때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핵 없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정책이 된다. 핵 없는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당한 것이고 공정한 것이고 유리한 것입니다. 핵 없는 세상 만드는데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이 담론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국가로 선진 국가로 나섰을 때 전 세계적으로 존재감을 내세우고 어떤 담론을 주도하면서 정확한 멤버십, 레귤러 멤버십, 선진 강국으로서 레귤러 멤버십을 가지려면 당연히 인도주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재감을 가져야 되지만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하고 주창하고 그 제도를 역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하되 핵 없는 세상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이 계속 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 연료에 대한 재처리 조사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핵 개발을 시도할 경우에 엄청난 한미 동맹의 균형이 오고라는 얘기는 뭐 당연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제재에 우리가 처방하고 있는데 제재에 타격을 받는 것이고 또 지금 중동에 원자력 시설도 수출하고 있는데 평화적 원자력 수출에도 당연히 제재가 될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의 환경 억제를 계속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또 도장을 찍고 목사를 해도 안 지켜져요. 약속이 되게. 그리고 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디까지 이 확장 억제를 보장해줘야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확장 억제력에 균형을 감각 맞춰야 우리가 정말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퀘션은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희석 박사님 어떻게 한미 동맹은 탄탄히 하더라도 국내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책도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일단 FTA를 탈퇴해야 되는데, 근데 10조에 보면 긴급사태, 급변사태가 아닌 이상은 탈퇴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미국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위협에 처해 있어서 긴급 상황이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받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것은 91년까지 존재했던 우리의 전술핵을 갖다 놓고 주한미군의 명령에 따라서 자존심이 하나지만 중령 정도의 주한미군의 명령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발포권이 미국에 있는 정도. 근데 과연 이번에는 괌에 미사일을 갖다 놓는 거랑 상주 예를 들면 사드 거기다 갖다 놓는 것처럼 한 번도 내 핵을 갖다 놓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항공모함에 한반도를 중 돌면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자. 그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봅니다. 그것도 불가능하고.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 처하게 되는데, 저는 국민의 한 70% 정도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70%의 국민을 설득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라운드테이블 하는 것처럼 왜 어려운지, 왜 쉽지 않은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북 정책도 일관성을 있게 추진될 수 있고 국가도 북한의 핵 위협으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아쉬움을 좀